자연인을 끝내고 다 어디 갔어요? 근데? 너무 찍어 왔나? 자연인을 끝내고 권리 주체의 나머지 절반이 있죠.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다. 법인. 이 법인은 자연인에 대비해서 그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하면 우리의 오감으로 이걸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없고. 그러니까 법인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설명할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민법학에는 이런 것들이 속을 새깁니다. 사실은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리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딱 집어서 이거라고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가 어떻게 생겼냐? 사람처럼 생겼냐?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양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체 중에서 법인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물권법 같은 데서는 물권행위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설명을 못합니다. 아무도 설명 못해요. 근데 이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개념들이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다. 이게 유럽의 여러분 특히 독일의 이 관념론이라는 게 바로 이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관념적인 것들을 핵심 개념으로 삼아가지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눈에 명확히 보이는 걸 가지고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바로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져보면 아니까. 응? 여러분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게 하나 있다.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게 서양의 이 문물이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던 우리 전래의 동양과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그 사고를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첫째,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서양 것들은. 그게 뭐든 간에 알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서양의 모든 문화와 문명 이런 것들은 그 실체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는 것들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그들이 우리 거를 강제로 속여서 뺏어가기 위해서 동원하는 게 전부 그런 거예요. 없는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계속. 근데 잘 속아 넘어가요. 인간이 이상한 게 뭐냐면 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막 부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껍데기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속이면 잘 넘어가, 이상하게. 동양 사람들이 그거에 특히 잘 넘어갑니다. 이 사회에서 정말로 떼돈을 버는 사람이 누군가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있는 거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법니다. 그럼 밭에다 씨를 뿌려서 작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베어서 탈곡해서 팔아먹는 거 있죠. 돈을 못 번다니까. 속임수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논에다 벼를 심어가지고 탈곡을 해서 쌀을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이걸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쌀이 뭐 별처럼 생겼다, 황금빛이 난다, 그냥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바로 보이는데 만져보면 금방 알고. 우리 집 쌀은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거짓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삶아가지고 입에 넣어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떼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는 원래 사람 거짓말 못하게 돼 있어요. 없는 거 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정치인들은 국태민안, 또는 국부가 뭐 증강한다,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하죠.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부가 증가하는지 안 증가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게 정치라는 게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증대했으면 지금쯤 전 세계가 우리 걸 거야 아마. 거짓말만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서구식 문명의 실체라고. 권리를 본 사람 나와봐요 한번. 사진 찍거나 그려본 사람, 만져봤다는 사람, 냄새가 어저께 밤에 냄새를 맡아봤다든지 없다니까. 서구인들은 그걸 가지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권리를 만져보지도 냄새 맡아도 되는데 어떤 서구놈들은
권리하고 어저께 밤에 같이 잤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여튼. 그것만이 아니고 법인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쓰고. 법률행위? 법률행위 없어요, 원래.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사회생활 행위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천착을 해봐요, 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법학이 어렵냐 하면 서구식 법학이 동양에서는 법학을 더럽게 우습게 놨습니다. 그럼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조선시대 때, 여러분 삼국시대 때도 무슨 박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법학과 관련된 건 최말단입니다. 전부 다. 말단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이 서구놈들은 안 보이는 것 같다가 후진국 사람들도 괴롭힙니다. 우리가 지금 곽윤직 시리즈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눈에 보이는 게 그거고 이 뿌리는 한 1500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니까. 이게 전부 유럽 겁니다. 전부. 없는 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없는 걸 있다고 믿으라고 하면서 계속 세뇌를 하는 중입니다. 이게 뭐에 좋으냐 하면 기독교 전파에 아주 왔답니다. 그러니까 신학 말고 일반 학문도 이렇게 없는 거를 있다고 그러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익숙해지면 그걸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진실을 밝히다가 몇몇 사람은 죽음을 당했고 몇몇 사람은 쫓겨나고 지금도 쫓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눈에 보이고 역사적 실체만 우리가 믿는다면 말이에요. 유럽의 통설에 의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 써 있는 모든 얘기는 전 불가능한 얘기들이죠. 그런데 그 서구의 근대 문명이 기독교에 기초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기독교, 특히 그 기독교라고 해도 루터 이후에 신교적 방식에 의한 겁니다. 그 방법론에 기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이든 의학이든 뭐든지 정신 분석이든 그 무렵에 전부 이상한 것만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뭐냐면 없는 거를 핵심 개념으로 합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 강제로 믿어요. 우리는 권리가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시험에 붙으려면. 서구식 구조를 변했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에 법인 있죠. 오늘부터 배우게 될 법인. 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제 학설상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큰 틀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큰 틀을. 세부적인 걸 다다다가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럴 필요도 없고. 게르만족의 그 똥대가리 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놈들은 그 정도 그놈들이 주장한 내용을 약간 각색해 놓은 있다고 책들을 만약에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노예라고. 게르만족의 대가리를 동이족의 대가리하고 맞비교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저런 거 압니까? 게르만족의 특성이 파란 눈하고 금발머리죠. 파란 눈하고 금발머리.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원도 산골짜기 갔을 때 몸에 유익하고 맛있고 영양가 많은 버섯들은 말이에요. 너무 틱틱하게 생겨가지고 볼품이 없다니까. 독버섯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화려무쌍합니다. 빨갛고 파랗고 금발이고 이렇다고.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철부지 젊은이들 중에서는 내가 보니까 눈에다가 무슨 렌즈를 또 개발해서 끼워가지고 파란 개로 바꾸고 머리를 물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뭐 본인이 독버섯이 되겠다는데 그거 말릴 필요는 없지만 뭘 좀 알고 해야 되죠. 공부하는 사람은 머리에 물을 들이든 손톱에 색깔을 칠하든 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공부를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는 건 좋은데 철학적 바탕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탕이. 자기가 그걸 무슨 짓을 왜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대뽀로 남의 걸 흉내내죠. 여러분 원숭이입니까? 우리가 뭐 조상은 원숭이인지 몰라도 진화했죠 지금. 그래서 이 법인도 없는 걸 우리가 탐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게. 그래도 시험에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117페이지에 법인의 의의와 존재 이유가 나오는데 법인이 뭐냐?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 정의 방식이 보던 거 아니야 이거. 자연인 이외의 법인격이 인정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연인 이외에. 여러분 그 문장을 잘 읽어야 되는데 법인격이라고 해놓고 괄호 쳐놓고 말이에요. 원래 법인격과 똑같은 말을 집어넣으려면 거기 뭐가 들어야 됩니까? 네, 권리 주체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거? 곽윤식 선생님이 기초 개념이 엉망이라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는 법인격이라고 해도 되고 인격이라고 해도 된다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걸 교차로 써놓은 거죠. 교차해서. 그러니까 저거를 법인격하고 원래 쓰시려고 했던 말이 뭐예요? 인격이에요. 그 안에 쓰려고 했던 말이. 표현상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쓸 수가 있죠. 이걸 본다면. 법인격, 괄호 인격, 권리주체, 괄호 권리능력.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바깥에다가 권리주체, 안에다가 인격. 이게 네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고. 변수가 두 개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옛날엔 강의 안 해줬는데 이걸 왜 갑자기 설명해 주냐면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천박한 지식에 기초해가지고 곽윤식 선생님이 이걸 잘못 썼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썼다는 곽윤식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곽윤식 선생님이 이걸 잘못 썼다는 그 자네 생각의 기초는 뭔가 그랬더니 곽윤식 선생님 책에 앞에 그걸 구별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거. 이걸 구별하는 거를 알려준 사람이 이 사람 아니에요. 곽윤식 선생님. 이 양반이 여기다 이렇게 써놨다고. 그럼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가 쓴 걸 자기가 몰라? 이런 거를 긍정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법의 일반 원리입니다. 여러분 헌법 다 배웠죠? 헌법에서 그 법률 해석의 논리 중에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게 있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 것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이면 이건 엉터리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때 일단 헌법 합치적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해석해보게 돼 있어요. 그러고도 안 되면 이게 위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냥 이거 잘못됐네 이거. 이거 엉터리네. 이렇게 하지 않게 돼 있다고. 최대한 곽윤식 선생님이 틀림없이 이거 맞게 쓰셨을 거다. 여기 무슨 여기 깊은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찾아보게 돼 있다고. 그냥 보자마자 이거 엉터리네 이거. 법인격,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자연인 외에 소극적 개념 정의 방식입니다. 99조도 그렇게 돼 있죠. 99조 다시 한번 봐봐요. 무슨 말 하는 내가. 이 법학에는 뭐 하나 말해놓고 그거 이외에 딴 건 뭐다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장난 안 했습니까? 친구들하고? 응? 뭐 이렇게 낱말풀이 같은 거 할 때. 또 개그에도 나오죠. 넌 누구냐? 얘 친구입니다. 걔는 누군데? 내 친구예요. 그런 거라고 이게. 한쪽을 고정시켜 놓고. 즉 권리 의무 주체로 되는 것이 거기 법인격이 인정된 것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다. 자연인 이외의 법인격이 인정된 것이 법인이다. 현행법상 단체와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이렇게 됐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실체 플러스 법인격. 실체 플러스 법인격이 법인이죠. 그죠? 그 문장 잘 보면. 근데 실체에는 두 가지가 있죠. 단체와 재산이 있다. 그래서 단체 플러스 법인격이면 그 밑에 사단법인, 재산 플러스 법인격이면 재단법인. 그렇게 읽혀집니까? 그렇게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다르게 읽을 수도 없다고 해요. 알겠죠? 그걸 알아두고 로마자 2번에서는 핵심이 그 두 줄은 아니고 두 번째 줄 오른쪽부터 이런 법인 제도를 두는 이유가 뭘까? 그거예요. 그런데
거의 뭐 복잡한 얘기, 당연한 얘기 책 써놓고 맨 끝에 보면은 이 이유를 살피려면 구체적으로 사단이나 재단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중간에서는 여러분이 이것만 알면 돼요. 그 네 번째 줄부터 중간부터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개인만으로서 성립하는 사회생활이란 역사상 없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 아니라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개인보다 단체가 법률생활 단위로 먼저 나타났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태초에 개인부터 있었어요. 태초에 무슨 어지고 단체가 있어. 개인부터 있었다고. 근데 하여튼 법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체가 먼저 있었다. 이건 그러고 여러분은 그런 걸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곽윤식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의 원칙을 주장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말이죠. 이게 원래 단체 중시 사상 성향적으로 게르만법의 공동체 사상에 가깝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는데 바로 일본에 보면 단체, 즉 사람의 모임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요한 말이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그 구성원의 증감 변동과는 관계없이 독립한 통일체로서 사회관계 속에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인 거니까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개인이 달성하지 못하는 목적도 달성하고 인류사회 문화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이거 단체 중시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성향적으로는 이런 설명을 강조하는 분들은 전부 법인 실제설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준 선생이나 고상용 선생님의 책을 보면 이런 거 별로 강조 안 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단체가 우리 삶에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폐해 또한 적지 않다.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자꾸.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 대충 뭐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의미만 파악하면 되니까. 아주 118페이지 첫째 문단 끝에 이런 잡다한 얘기의 결론이 나오죠. 사단법인 제도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첫째 문단 끝에. 결국 법률관계를 명료하게 할 필요입니다. 거기 써있듯이. 법인이 귀중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방치해 놓으면 지 멋대로 놓으니까 뭔가 이걸 법에다 정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은 중요한 거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법률 또는 법학에서 예정하지 못한 어떤 사회현상이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컴퓨터를 사용한 범죄 또 법인의 어떤 활발한 작용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 일상생활에서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법에다 정할 수가 없어. 이걸 다룰 수도 없고. 그러다 이제 말썽이 나면 이걸 어떻게 할까가 문제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못 본 척 하면서 아니면은 이거를 성립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것인지, 그럼 방치할 것인지. 근데 이거보다도 이거를 제대로 규율하려면 이것을 오히려 법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게 차이 났습니다. 법의 세계로 끌어들이면 이미 구성된 어떤 법 이론에 의해서 이걸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법의 세계로 끌어들이면. 근데 이걸 방치해놓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무슨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이걸. 규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말이에요, 지금. 법인 제도가 왜 필요하냐 하면, 실제로 이 법인 제도가 옛날부터 이게 민법이 있던 게 아니에요. 초창에 없었어요, 법인이. 이게 주로 문제가 있던 게, 물론 이와 비슷한 형태의 지도들이 게르만 농촌 공동체에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의 법인은, 근데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건 주식회사들의 기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대적인 제도, 규율제도는. 그래가지고, 그 사상적 뿌리는 게르만법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원래 방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게, 이 민법을, 이걸 잘 알면 확실히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 헌법 시간에 뭘 배우냐면 정당의 법적 성질을 배웁니다. 정당. 알겠습니까? 정당.
여기 민주당, 이런 한나라당 이런 거 말이에요. 정당. 정당은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법인격 없는 사단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의 일종. 알겠습니까? 명문의 규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문의 규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법인격 없는 사단에는 법인에 관한 이론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주장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법인의 일종입니다. 정당 같은 거 헌법교과서에 보면 지금 내가 한 말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정당을 원래 적대시하다가 방치하다가 끌어들이다가 헌법상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편입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법인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법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이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법인, 사단 법인이 우리 사회생활 관계에서 통일성 있는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들을 법 이론으로 규율해서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법률 관계를. 이걸 불명료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재산 은닉이나 뭔가를 은폐할 때 법인하고 거래해 버립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재산이 그래갖고. 이걸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가지고 재산법에서는 말이에요. 단체는 재산법에서는 문제가 돼요. 혼인 공동체도 김주 선생님은 단체라고 하지만 소설이고, 이 단체는 재산법에서 단체가 문제된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요 단체의 재산 관계를 지금 정확히 하려고 합니다. 사실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법, 재산법에서 관심 있는 건 그거에 딱 재산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이거. 이 사단법인, 재산법인의 재산을 어떻게 할까? 과연 이걸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번에 그러면 재단은 뭐냐? 재단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재단법인 제도. 바로 이번에 두 번째 문단 두 줄을 잘 읽어보면 똑같은 이유다. 뭐 그렇게 써있죠. 가만히 읽어보면 똑같은 이유다. 알겠습니까? 작은 글씨에서는 그 역사적 발전 순서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못 살게 굴었다. 두 번째 가만 놔뒀다. 세 번째 좀 귀여워했다. 네 번째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됐다. 119페이지에 법인의 본질이 나옵니다. 이 법인의 본질에 관해서는 학설이 처음에 대립하는 게 뭐냐면 이 법인의 본질에 관해서 이 법인의 본질론이 과연 법학에서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관해서 학설이 대립합니다. 곽윤식 선생님이 여러분 법인의 본질 그 문단 끝부분에 두 줄만 읽어봐요. 법인의 본질에 관한 여러 학설에 관한 논의는 별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 밑에 뭐만 있어요? 그냥 법인 제도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간단히 살펴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설도 있습니다. 법인 제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 이런 책도 있다고. 우리나라 교과서 중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학설에 따르더라도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그런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다투면 시험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뭐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된다는 책을 기준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할 바에는 뭐 따질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실익이 별로 없다고 하든지 실익이 있다고 하든지 간에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는 데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게 이제 35조의 해석에 관한 겁니다. 35조의 해석에 관한 거.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곽인 선생님이 여기서 뭐 대충 본다 이래놓고는 교과서 142페이지를 보시면 142페이지 로마자 1번을 봐봐요. 142페이지 로마자 1번은 전부 의제설, 실제설의 그 학설 대립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143페이지 맨 밑에 괄호 1번 읽어봐요. 거기도 의제설, 실제설에 관한 거 그 다음 페이지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 부분에서 주로 이 학설 대립이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140페이지 맨 밑에 두 줄 같은 데 읽어봐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요런 데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요런 데만.
학설 대립이 곽윤식 선생님처럼 별로 실익이 없다고 그래놓고도 어디 따지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 그런 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데가. 그러면 그 앞으로 돌아가서 119페이지에 법인 의제설, 그 다음 페이지 법인 부인설, 법인 실제설이 있는데, 법인 부인설은 말이에요. 법인 부인설. 이건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인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교과서 31조부터 민법전에 법인이라고 나오는데 법인을 부인하면 어떡한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그냥 이거 있었다는 거지. 이 법인 부인설은 실제로 왜 나왔었냐 하면 실제설하고 의제설하고 너무 힘들게 싸우고 복잡하게 싸우니까 일단의 민법학자들이 갑자기 중간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제 그만. 머리 아파 죽겠어. 법인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없애버리자. 우리도 그렇게 하죠. 일상생활에서 그런 방법을 많이 쓰죠. 어떤 이상한 놈이 우리 공동체에 나타났어요. 저놈이 적인지 친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적이라고 막 설명을, 어떤 사람은 친구라고 설명을 해요. 가장 그 명료한 해결 방법이 뭡니까? 그 놈을 추방하거나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한 놈 때문에 잘못하면 공동체 붕괴하게 생겼으니까. 법인 부인설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앞에서 없는 걸 하자 그냥. 우리 민법에서는 안 됩니다. 법전에 써 있어가지고. 남은 건 뭐예요? 실제설과 의제설입니다. 의제설. 이 학설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제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죠. 의제를 어디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다고. 몇 페이지 했어요? 그걸 떠올리면 한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한자가 똑같은 거를 왜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야 찾습니까? 알지 못하면서? 48? 그래서 의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없는데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제설이 간단한 말은 뭐냐면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법인은 원래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 원래. 그럼 있는 것을 본다는 거고 실제설은 뭐가 돼요? 있으니까 있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정말로. 의제설 학자들은 물어봅니다. 아니 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습니까? 실제설은 묘하게 말을 합니다. 우선 윽박지릅니다. 너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하냐? 이런 방식은 나쁜 점이 뭐냐면 상대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렇습니다. 그럼 설명을 못하면 더 이상 이제. 난 있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죽을 울립니다. 야, 너 법인이 넌 없다고 그러지만 너 무슨 주식회사에 근무하지 않냐? 주식회사에. 너 그리고 주식회사 이름으로 돈 받아가지 않냐? 주식회사 법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데려다가 일시키고 뭐 이렇게 월급 주지 않냐? 또 좀 직위가 높은 사람은, 응? 또 그 사람들도 설명을 합니다. 사람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봅니다. 그 실제에서 현재 법인을 그립니다. 그리긴. 이 그림이 매우 골 때리는 그림입니다. 골 때리는 그림이에요. 법인이 어떻게 생겼다고 주장을 하냐면 일단 껍데기 모습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이게 법인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뭘까? 그래갖고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이상하게. 막 모였어요. 이 머리 부분에 모여 있다고 여기. 그럼 여기 보통 사람은 이게 돼 있죠. 손가락이. 근데 이걸 가만히 현미경 들여다보면 여기 사람이 하나씩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알겠습니까? 이게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이것도 살펴보니까 이게 사람으로 구성됐어요. 이렇게. 응? 알겠습니까? 이렇게. 다. 이게 실제에서 말하는 이게 법인이에요. 실제에서 말하는 사단법인은, 재산법인 말고, 사단법인은 이렇게 생겼다니까? 그래갖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이게 사람의 집단입니다.
그게 대뇌 대신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그리고 손발은 일하는 데 쓰는 거죠. 이거 사람으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이사들. 이사 한 사람이거나 이사들입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게 법인이라는 거예요. 법인. 우선 의제설에서 볼 때는 뭐 이론상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흉측스럽지 않습니까, 우선? 기분 나쁜 거야, 이게. 있다고가 어디 있습니까, 있다고가 세상에. 예. 실제설에서는 악을 쓰고 주장하는데 저거를 악을 쓰고, 어디 갔어, 또 이게. 그게 참 이상하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저걸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설 저걸 이해하려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어디 갔어? 여기구나. 어디를 보면 하냐면 그래요. 144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그 다음 페이지 첫째 문단까지를 잘 읽어봐요.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가. 144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145페이지 첫째 문단까지 잘 음미해보라고. 지금 저렇게 칠판에 설명한 것처럼 저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사람을 자연인의 뇌나 손발처럼 쓴다고 써있죠, 거기. 법인이 그렇게 생각 못하는 거죠. 무슨 말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갖고 특히 그 이사 있죠. 기관들을 의제서에서는 법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법인이 없는데 법전에 있는 것으로 봐놓고 의제를 해놓고는 없는데 있는 것으로 봐놓고는 없는 걸 있다고 했으니까 있긴 있으니까 그게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그런데 없는 거니까 뭐 저렇게 뭐 사람이 구성 부분이 돼가지고 뭐 그런 게 없다고 없어. 그러니까 없는 거 있는 것처럼 해놨으니까 대리를 시켜가지고 그리 귀속시키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서에서는 있다 이거 있다. 그래서 사람을 도구로 써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실제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위헌적인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 헌법 10조의 위반될 염려 참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있죠. 이 법인 이론의 실제서의 가장 난점이 그겁니다. 인간을 손발이나 뇌처럼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읽어본 데에 따르면 물론 이렇게 강변합니다.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지 않냐. 민법에서. 그리고 뭐 헌법에서도 국가나 공공단체 같은 법인을 인정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실제서는 뭐라고요? 진짜로 법인이라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설명은 못하지만. 저런 비슷하게 생겨먹은 게. 의제서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그냥 있는 것으로 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실제설이 현재는 통설입니다. 일단. 근데 요즘 의제설도 우리나라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학설상. 그 실제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설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곽윤식 선생님의 교과서에 있는 거 있죠. 보통 이제 그거 가지고 대충 뚫게 맞춰서 떼웠는데, 최근 들어와서 말이에요. 독일의 새로운 학설을 뺏겨가지고, 보충교재 120페이지 맨 밑에 있는 그, 다번, 그 다음 페이지, 라번, 그 다음 페이지, 마번 있죠. 그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것들이 문제가 돼요. 알겠습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백가쟁명의 시대입니다. 백가쟁명.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걸 통설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수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현재로서는.
막 난립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을 낸다면 그 마번까지 다 냅니다. 학설 시험 이렇게 내면 현재 나와 있는 공간된 교과서에 있는 학설들입니다. 이게 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통설이라고 알려졌던 와카스마 사카이 선생님의 사회적 작용설 또는 사회적 가치설도 말이야. 보충에 써 있지만 밑에 각 줄을 읽어보시면 현재는 거의 주장자가 없어요. 응? 120페이지 맨 밑에 각 줄을 보면 각줄 11번을 봐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다. 독일에서는 오히려 거기 답은 있죠. 그게 지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아직 완결된 건 아닌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에서 최근에 유학 갔다 돌아온 분들은 이걸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기 보충유제에 써 있는 정도의 어떤 그 개념 정도, 뭐 대충 이렇게 하자는 거구나.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 그렇지만 이분들도 이런 특이한 학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교과서의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실제설, 의제설의 대립에 대해서만 신경을 씁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아무래도 이제 표준 교재들을 수험 위주로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 정도만 파악하면 된다. 이러면은. 근데 하여튼 뭔가가 다수설이냐고 묻지 말라. 전통적인 통설은 사회적 작용설인데 학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대충 이런 말이구나. 이 정도 말하면 되지. 뭐 이렇게 곽윤 선생님처럼 아예 실익이 없다는 분도 있고 실익이 크다는 분도 있고 전혀 엉뚱한 거 주장하는 양반도 있고 거기 보면 세 가지 계기설 이런 거 있죠. 골 때리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복잡하고 공간된 교과서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백가쟁명의 시대니까 함부로 시험에 못 낼 것 같습니다. 또 아직은 구별 실익이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독일에서도 완결된 게 아니니까. 대충 알아두면 되고 논점으로 이제 121페이지에 법인의 종류, 법인은 뭐가 있냐. 제일 먼저 공법인, 사법인이 나옵니다. 이것은 말이야. 여러분이 그 제목의 글자를 딱 보는 순간에 어디선가 배운 거에다가 글자를 한 자씩 더한 거죠, 그냥. 그죠? 어디선가 배웠어요. 몇 페이지에 있냐고? 나는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답이라도 페이지를 대야지. 2페이지. 공법, 사법의 구별에다가 인자만 하나씩 더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거기 첫 줄에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교과서도 첫 줄에 그렇게 써 있잖아, 아예. 마찬가지다. 그죠? 마찬가지. 응? 그게 보입니까? 마찬가지가 모두 마찬가지냐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원래도 어려운데 더욱더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형태인 사회법이 등장해서 어렵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122페이지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을 읽어봐요. 그것도 똑같아요. 이상하게. 그것도 똑같다고. 뭔가 중간치기 나타나가지고 어렵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별 볼 게 없어요. 맨 끝에만 봐봐요. 그 문단 맨 끝에. 대충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를 짬뽕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막 택일적으로 뭐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공법과 사법의 구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통설입니다. 근데 이 절충설이라는 건 말이에요. 사실은 학설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하다 보면 끝에 가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해가지고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애당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말은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그건 저거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 문제마다. 기준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뭐 중간적 법인 정도만 그냥 용어상 잠깐 기억해두면 돼요. 뭐 대충 비슷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강의할 때 왜 이렇게 힘들어서 강의했냐면 단계별로 그와 똑같은 논리를 계속 쓸 거니까. 계속. 여러분 이것만 똑같은 게 아니고 여긴 그게 안 나오는데 행정법책을 딱 펴면 말이에요. 공권과 사건의 구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골치 아프게. 공권과 사건은 어떻게 구별하나. 그거 이거하고 똑같이 써 있어요. 구별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 연역죄가 어렵다. 근데 뭐 중간치기 있어 더럽게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짬뽕 해가지고 어떻게 적당히 알아서 해야 된다. 그거 똑같은 말이. 그것만 그리고 헌법책에 나오죠, 이게. 공사 구별하는 거 많이 나와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거 122페이지 두 번째 거부터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영리, 비영. 이 영리, 비영리를 딱 보면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들어간 기준이 비자 붙은 거 보니까 영리라고. 영리가 뭘까? 어? 영리가 뭘까? 영리를 알면 됩니다. 영리. 영리를 갖다가 이윤을 추구하는 거다. 그건 민법이 아니에요. 그걸 도적법이라고 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게 영리라고 주장하는 놈들은 강도 같은 놈들이야, 내가 볼 때. 이게 원래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 풀이가. 근데 이게 5.16 때의 군사 깡패들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갑자기 영리가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장사꾼들한테 영리가 뭐죠? 영리 활동하십니까? 근데 영리가 뭡니까? 이윤을 많이 얻는 거죠. 이런 놈들은 민주국가의 힘이 절대 아닙니다. 강도들의 전부. 그런 영리 개념이 어디 나와요 도대체? 어디? 전 세계에 어디 나옵니까? 그런 영리 개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영리는 말이에요. 영리가 이윤을 추구한다는 그런 낱말풀이가 전 세계 어느 책에도 안 나온다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거지. 책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재벌들은 영리를 한다고 그러면서 지 주머니만 잔뜩 풀립니다. 이상하게. 그건 영리가 아니에요. 그건 도적질입니다. 그냥.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괄호 1번에 첫째, 둘째, 셋째 줄 읽어봐요. 영리는 말이에요.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거라고 써있죠. 거기. 그게 최종 목표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속인 거죠. 군사 깡패들이 이걸 속인 거라고. 재벌들과 야합해서. 재벌을 운영해서 수출 많이 해서 돈을 벌면 말이에요. 그걸 회장이 들고 가게 안 돼 있다고 도적질에 들어갑니다. 지금. 함께 애쓴 구성원에게 그걸 분배해야 된다고. 그걸 영리라고 그래요. 국어사전을 보든 경제학 사전을 보든 민법책을 보든 법률용어 사전을 보든 분명히 그렇게 써 있다고. 근데 뒤에 거를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자기 가슴 속에서, 머릿속에서. 다 떼먹어버려요. 다 떼먹어버린다고. 그건 도적질입니다. 그냥. 그건 민법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돈 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돈 벌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돈 왕창 벌어서 함께 애쓴 사람한테 나눠줘 버릴 것 같으면 누가 나쁜 짓을 하겠어요? 누가? 근데 지가 다 떼먹을 생각을 하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돈 튀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에는 정상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개념조차도. 도둑들의 그 말뿐만 돌아다니지. 그걸 정확히 하더라고. 정확히. 알겠습니까? 이걸 또 정확히 알 수밖에 없어요. 법학도는 제대로 공부한다면. 왜냐하면 구성원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구성원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단법인에는 영리법인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거를 안 외워도 그냥 알게 돼요. 그냥. 알겠습니까? 재단법인은 아까 재산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재산 플러스 법인격이 재단법인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없어. 재산만 있지 거기. 그러니까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있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나눠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윤을 추구하지 못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나눠줄 사람이 없어서 영리법인이 안 된다고. 개념 본질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뒤집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에는 구성원이 없으니까 첫째가 영리법인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구성원이 없으면 구성원의 총회가 있을 수가 없죠. 사원총회가 없습니다. 재단법인 당연히. 근데 사원총회 없는 거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사원총회가 없으면
사원총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못하죠. 그게 없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임의 해산입니다.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뭐가 이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만. 그러니까 영리에 대해서 도둑과 같은 정의를 공부하지 말라는 거지,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젊은 사람들 그러더라고. 장사를 하면 이윤을 왕창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쉽게 이렇게 풀게 되죠. 장사를 하면 도둑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 아니야, 그게. 한번 보니까. 장사를 하면 이윤을 남긴다는 말은 조용히 해서 조용히. 이윤을 남겨서. 구성원에게 분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그걸 영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박정희 나쁜 놈 말이에요. 다시 꺼내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다시 묻어야 됩니다. 영리법인, 영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써있죠. 내가 지금 말한 거. 재단법인은 이론상 영리법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메모리 펜치지 않아요. 그리고 영리의 개념에 의해서, 영리의 개념에 의해서 구성원이 없으니까. 나눠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민법도 영리재단법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럼 비영리는 뭐냐? 둘 중에 하나를 못 갖춘 겁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든지 추구했는데 나눠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비영리 법인에는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건 설명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놨죠. 이건 법전에 써 있는 거예요. 32조에 보면 예를 들어놨죠. 예를 들어놨어. 그죠? 32조를 보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법전에 써 있어요, 그냥.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알겠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학교가 그 재단법인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은 내가 볼 때 전 우주에서 가장 이 잔머리에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이게 금지되어 있는데, 우리 동이종은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없어. 재단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도둑질 영리를 합니다, 진짜. 이상하게. 지금 신문에 가끔 나오는 사학재단의 그 비리가 전부 그거죠. 원래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떼돈을 벌어서 들고 갈 수가 어떻게 되다고, 원래 구조상. 근데 요새 뭐 신문 보면 요새도 뭐 무슨 일이나 터졌대. 뭐 어디 학교에서 뭐가 문제라고 하는데 저걸 채우지 못한다며, 일수를. 학업 일수를. 어디 동독이더라고 그랬나? 또 발생했어,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걸 봉받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상하다. 영리를 취할 수도 없고 근데 떼먹을 수도 없게 돼 있는데 어째서 그게 이사장이 다 떼먹었을까 그걸? 그 이사장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그거? 지금 모든 민법 강의실에서 그걸 안 된다고 배우고 있는데 그 사람 한다니까? 놀랍잖아요 여러분. 특별법에 전부 금지돼 있습니다. 막 강력하게 금지돼 있어요. 막 징역 5년 이하 막 이렇게 되다고. 근데 그 사람 필리핀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골프 치고. 그러니까 젊은이가 그걸 쳐다보고서는 법학을 우습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이거 꽝이네, 이거. 누구는 말이에요. 신림동 골짜기에 들어와서 단칸방에 앉아가지고, 새해 1월 1일에도 급하게 점심 먹고 학원에 와서 앉아있는데, 그리고 막 여기서 선생이 막 고래고래 약을 쓰면서 영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해가지고 필리핀 간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갑자기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말하다 말고.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시험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놈을 때려잡을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야 돼요. 아니면 이 법을 고쳐버리든가. 이론을 그냥 뜯어 고쳐가지고. 영리 된다, 막 이렇게. 하여튼 학술, 종교, 자선, 기회가 일단 법조문에는 이게 영리가 아니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따 건에 시험이 안 나요. 영리 아닌 게 비영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인생에 어디 있어? 뭐가 납니까, 시험에? 영리와 비영리는 구별이 된다니까. 근데 이게 구별이 어려운 게 다 뭡니까? 이게 중간적인 거예요, 전부. 그게 교과서 123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봐봐요. 이게 두 가지를 아울러서 목적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이런 게 가운데 치기 있죠. 얼치기들. 이게 항상 소굴색입니다. 이상하게. 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예요. 어? 이것도 참 여러분이 헌법 뭐 이런 거 배웠으면 금방 하는 거죠. 응? 헌법에 보면 행정법하고 본질성 이론이라고 해서 본질성 이론. 그거죠. 본질에 반하냐 안 하냐로 판단한다는 거 여기서 써있잖아 거기. 어? 세 번째 줄에 써있잖아 거기. 본질에 반하면 뭐고 안 하면 뭐고. 본질에 반하면 영리고 본질에 안 반하면 비영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죠. 학설이 할 것도 없이. 그렇잖아요. 저놈이 착한 놈이냐 악당이냐 물어보니까 글쎄 저놈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상적인 사람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면 착한 놈이고 그냥. 뭔가 좀 본질에 반할 것 같으면 그건 나쁜 놈 아니겠습니까? 그 개소리죠 그건. 그런 말 누가 못해 그걸. 근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달리 어떻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애매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네 번째 줄 깨알 글씨를 보면 우리가 구식을 할 수 있어요. 깨알 글씨. 구체적인 이해. 메모리 펜 칠해놓고. 시험에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다른 교과서 다 그걸 베꼈어요, 이상하게. 근데 이것도 거기 입원료를 바꿔서 환자를 수용하는 게 돼 있죠. 이것도 우리 동의족에게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통 그 부속병원들이죠. 각 대학 부속병원들. 이게 원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라고 했던 건데 저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예컨대 통상 입원료가 하루에 3만 원인데 본질에 반하지 않게 입원료만 받는다고 하면서 하루 입원료 27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응? 이게 말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원래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27만 원을 받아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영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입원료만 받고 수용하는 중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이게 비영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24만 원씩 띄어가지고 원장이 들고 가요 집에. 이게 비영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하다는 건데 아무 생각해도. 하여튼 그렇게 기억을 해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중에 중요한 말이 나왔죠. 민법에서 뭐만 배워요?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만. 민법에서는. 알겠습니까? 민법에서는 비영리 법인만 대상으로 한다. 그게 어디 나오죠? 민법에는 비영리 법인만 대상한 게 곽윤식 선생님이 주장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32조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법전을 왜 눈여겨봐야 되냐는 말이에요. 법전을. 법인에 31조와 32조가 있죠. 그죠? 31조, 32조. 그 31조는 제목이 그냥 법인이고 32조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럼 31조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그 해독할 때 이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곽윤 선생님의 그 다섯 번째 줄 있죠. 민법에서 대상으로 민법상의 법인은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다. 이건 이설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응? 비영리 법인뿐이다. 민법상 다루는 것은. 알겠죠? 그러면 이걸 조문에다 대입하면 31조는 모든 법인에 관한 규율이죠. 모든 법인. 그죠? 거기 써있잖아. 아무 한정어도 없이. 32조는 민법상의 법인이죠. 비영리 법인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딱 대입을 딱 해놓고 나면 모든 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그 표제에 써있죠. 준칙에 따른다고. 그죠? 그 표제 준칙이라고 써있죠. 31조에. 32조는 뭐죠? 허가라고 써있죠. 허가. 그러니까 법인 설립에서 그냥 법인 설립은 준칙주의고 민법상 법인에 관해서는 허가주의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론에 따르면. 이은영 선생님은 그렇게 주장하죠. 진짜로.
우리 민법상 법인 설립의 원칙은 준칙주의고 비영리 법인만 허가주의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우리 이윤영 선생님은 법전을 그렇게 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다수설은 허가주의라고 우깁니다. 뭐 뚜렷하게 말 안 하고. 명확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만 말하면 민법에서만 그러니까 모든 법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무리 31조를 이리저리 뜯어봐도 준칙주의에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표제도 그렇게 써 있고. 근데 또 지금 그거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교과서에 쓰는 문장을 정확히 읽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이에요.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구별이 있습니다. 이 구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첫째 줄에 빨간 걸로 내모시세요. 구성요소. 그걸로 구별한 거죠. 구성요소. 그죠? 구성요소. 이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뭡니까? 보충교재 123페이지에 그 표를 만들었잖아요. 표를 123페이지에 그것들을 나중에 이제 그 세부적으로 항목씩 다 자세히 배우니까 뒤에. 그래서 그런 것이 주 논점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은 교과서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알아야 된다, 반드시. 그 3번과 4번을 합쳐서 한마디로 줄이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단, 재단법인으로 해야 되는데 사단법인으로도 할 수 있고, 사단법인으로 해야 되는데 재단법인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위아래를 지금 한꺼번에 읽어봐요. 그러니까 재단을 사단법인으로 하고 사단을 재단법인으로 할 수 있는데 사단법인, 재단법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행정법과 달리, 공법과 달리 겹치기로는 절대 인정 못해요. 민법에서는. 그걸 유형 강제라고 합니다. 그거를 잘 이해해라. 그걸.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이 구별이 이제 중요하니까 뒤에 이 법인 이론의 대부분 이 두 개를 구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원래 이게 있는 게 있다고 하든 없는 게 없다고 하든 간에 이게 사람에 빗대어 가지고 비스무리하게 설명한 겁니다. 전부. 그 여러분이 말이에요. 124페이지에 보면 그 표를 잘 보면 어디서 많이 보는 거죠, 이게. 구조가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구조가. 이걸 어디서 봤을까요? 이런 비슷한 걸. 자연인에서 우리가 봤잖아, 자연인. 자연인. 알겠습니까? 그럼 딱 맞대응하게 돼 있죠, 이게. 정확하게. 식물인간까지. 맞대응하게 돼 있다고, 이게. 사람도 말이에요. 두 사람이 몸으로 부대끼면서 만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섹스를 해야 된다고. 근대 민법을 기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인도 말이에요. 뭔가 하여튼 만나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인적 결합이 있어야 돼요. 성적 결합 대신에 이건 이제 사단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적 결합이 있어야 되겠지. 뭐 만나야 돼, 하여튼. 결합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럼 법인이 생기지 아니에요.
조합 계약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채권편에서 배웁니다. 계약의 일종이니까. 근데 여기서 좀 쉽게 설명하면 그냥 사람이 이렇게 결합해서 모여있기만 하면 되니까 버스 간에 전철 간에 사람 되게 많이 몰려있죠. 그걸 누가 법인이라고 안 그래요, 근데. 안 그런다고. 그들 사이에 무슨 약속이 거기 이제 모여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지들끼리 모여 말하는 거야. 우리 심심한데 법인이 하나 만들까? 그렇게 만다고. 그래갖고 그걸 그렇게 그런 거 만들까? 그럴까? 이렇게 하는 걸 조합계약이라고 합니다. 조합계약. 그렇게 법인 만들려는 조합은 특별히 발기인 조합이라고 한다고 써 있죠. 발기인 조합. 알겠습니까? 그런데 법인 만들까 하고 그럴까 하고 이렇게 뜻을 합쳐가지고 몰려있으면 그건 법인이냐? 아니에요. 법인의 가장 큰 특색은 말이에요. 우리 민법상으로 보게 되면 소위 그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정관은 뭐냐면 단체의 기본 룰을 말합니다. 국가 공공단체의 기본 룰은 뭡니까?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 교과서 보면 헌법이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게 불문의 형식으로라도 헌법이 없는 국가를 국가라고 안 그래요. 그건 도적대의 집합에 불과합니다. 그냥. 원래 영미법이 왜 불문법 국가냐 하면 거기가 원래 정상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원래. 그냥 도적대의 집합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헌법 같은 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성명에 적혀 있지만 원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피곤하니까 서로. 영국 같은 경우가 그 대표 나라죠. 영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 헌법 이렇게 써놓고는 뭐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 뭐 외국인도 똑같이 대우한다. 뭐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무슨 사생활에 이렇게 써놓으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침공할 수가 없어요. 없애버렸어 그걸. 아예.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예. 말썽 나면 법원에서 뭐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래놓고 남의 나라에 도둑질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서 뜯어오고. 다 파괴하고. 얼마 전에 또 텔레비전에 보니까 누가 또 귀신같이 그걸 찍어놨어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그 고고학 박물관이 있죠. 그걸 누가 때려부셨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보니까. 침략군이 때려부셨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열불 터뜨리는 겁니다. 기독교에 배치되는 모든 걸 파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그게 몇천 년 동안 내려온 인류 문화 유산입니다. 그게 다 때려부셔버려가지고 찾을 재간이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 아랍의 혁명가들이 제2차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파괴해버리니까 가서 배치되는 걸. 그것은 그냥 뭐 도적대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죠. 파괴하는. 근데 그거보다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도적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여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룰이 있어요. 룰. 그걸 정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관이라는 게 작성되면 여러분이 뭐 동창회를 만들든 뭐 하든 같은 고향 친구끼리 계모임을 만들든 그냥 야 우리 계모임 만들래? 그럴래? 그렇게 하고 그걸 계모임이라고 안 그래요. 단체라고 안 그런다고. 거기에 무슨 룰을 만들어야 되죠. 뭐 여러분 그 룰 잘 만들잖아. 모여 앉아갖고 7명이 모여 앉아갖고 야 우리는 앞으로 민법 강의도 열심히 듣고 또 계모임도 될 겸 매월 얼마씩 돈도 내야 되니까 민돈계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 단체 이름은 민돈계로 한다. 단체의 목적. 민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열심히 내고 계모임을 해갖고 매달 한 번씩 때려먹는다. 짰죠. 구성원을 어떻게 한다. 벌칙. 하잖아 이거. 그게 뭐 룰이 있어요. 룰. 기본 규칙. 근본 규칙을 한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정관을 작성하면 어떻게 돼요? 실체가 형성됩니다. 실체. 그때부터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 등기를 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인격 없는 단체로 있다가 오른쪽에 보면 설립 등기 있죠. 이 설립 등기는 자연인의 경우에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부 노출. 알겠습니까? 전부 노출. 그러니까 법인격 없는 사단은 사실 뭡니까? 자연인의 태아에 유사한 겁니다. 태아. 알겠어요? 태아. 그 왼쪽에 거는 수정란. 그래갖고 설립등기 마지막 때 근데 법인이 돼요. 자연인 전부 노출하면 자연인 되듯이. 그러다가 뇌사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해산입니다. 해산. 그래도 법인은 법인이에요. 청산법이 됐다가 여러분 조심할 게 법인이 태어날 땐 등기를 해야 되지만 죽을 때는 등기할 때가 아니고 그냥 청산 종결이라고 써놨죠. 사실상 청산 사무가 종결된다는 것이 압도적인 통설과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해산 등기할 때가 아니에요. 청산 등기할 때가 아니라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죽었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자연인 거 사는 건 앞에 겁니다. 앞에 거는 정말로 태어났을 때가 아니고 등기했을 때입니다. 등기, 설립 등기. 그 밑에 건 뭐냐면 해산을 기준으로 감독기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아울러 그냥 표에서 그냥 기억하는 겁니다. 자연인과 대비하면 이게 똑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역할도 똑같아. 역할도 똑같아. 태아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정란에 관한 걸 적용했어요? 자연인에 관한 걸 적용했어요? 우리 민법학에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전부 오른쪽 걸 왼쪽에 적용합니다. 태아에 대해서는 자연인에 관한 걸 적용한다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해서도 법인에 관한 걸 적용합니다. 이 왼쪽에는 조합에 관한 걸 적용하지 않고. 독일은 전부 왼쪽에 걸 적용하게 돼 있어요. 거꾸로. 독일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에 조합에 관한 규정을 유청합니다. 준용하거나.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전부 오른쪽 걸 적용하게 됐다. 오른쪽 걸. 알겠습니까? 구조가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자연인과 법인만 이 구조가 똑같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 가족, 친족법의 그 부부 있죠. 혼인관계. 부부 공동체도 이거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형성 순서가. 아예. 이게 왜 간단하냐 하면 게르만족의 이 똥대가리는 간단해요. 별거 없다니까. 같은 거 가지고 우려 먹는 거예요. 계속. 비슷하게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그 뒤를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